안녕하십니까. 영재학 최답 손보영입니다. 원장님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진료 보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원장님 진료 보시는데 많은 도움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에 뒤에 소리가 약하게. 예, 100% 잠깐만요. 여기 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지역의 제5차 대웅초음파 아카데미 소아관과 중수 강의를 맡게 김일봉 초음파교실의 부강외과 신동우입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 드리고 스님들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저는 2004년도에 기존의 외과 의사가 종합병원에서 수술만 하던 그거를 벗어나서 저희 선배님들, 동인외과 선배님들하고 하고 계셨지만, 저는 제가 진단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솔직히 좀 신체적인 컨디션이 되는 분들은 마취까지 제가 해서 1인 3역으로 이 개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에는 체계적인 초음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학회에 잠깐 참석하고 책 사서 보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오류도 많았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과에 신세 지는 일이, 영상의학과에 CT로 신세 지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2015년도에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 저희 존경하는 선배님 김대현 원장님한테서 소개를 받고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난 2년 동안이 10년 이상 혼자 공부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지금 초음파를 시작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단지 조금 일찍 시작했다는 그 이유로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학회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그룹을 만들어서 라포를 계속 형성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자극을 받고 액션, 리액션을 하면서 실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소아관 초음파에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아관 초음파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위도 한 가지겠지만 너인베이시브하고 세이프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동영상이라는 거 다이나믹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각 종합병원에서 그 밤에 소아 초음파를 인투셉션이 의심되는 애기들 초음파를 봐주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잘 안 오는데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밤에 애기 조그만한 젖먹이들 들고 와가지고 인투인지 봐달라고 저희들은 대구 시내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밤에 잘 안 봐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인투를 제법 진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황당하게 처음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인투인데 컴프레션을 싹 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사르르 풀리는 장면을 제가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초음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 상태에 대해서 훨씬 더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라디에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CT는 상태가 안 좋은 환자분 곁으로 CT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초음파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음파가 만능이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초음파의 단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경우에는 오퍼레이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볼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쌓아서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환자가 사실 저처럼 뚱뚱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펫이나 가스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의 요인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고,
이 환자는 도저히 초음파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다른 검사를 권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 요즘은 기계가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기계 자체, 그 초음파 기계 자체가 어느 정도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자의 복부 지방 외에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울가스입니다. 그래서 바울가스 때문에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콜레시스타이티스나 아펜디사이티스 등 몇 가지 예를 제외하고는 이 자체가 완전히 다이아그노스틱한 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의심된다, 판크레아틱 튜머가 의심된다, 가스트릭 캔서가 의심된다, 뭐 콜론 캔서가 의심된다. 그러면 결국은 내시경이나 다른 검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이제 오늘 이따가 핸즈온 하실 때 우리 모델분들이 점심부터 금식을 하고 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가스가 최대한 적은 상태로 우리가 노말 앞배를 찾고 뭐 다른 소화관을 관찰을 할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들은 배가 아파서 오는 분들입니다. 특히 또 꼬맹이들은 의사 얼굴 보면 바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배 안에 이 바울가스는 참 엄청 많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바울가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소화기 초음파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천천히 처음에는 전체적인 풍경을 보고 그 다음에 타겟이 되는 자리에 가면 천천히 압박을 가하면서 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환자들은 포지션 체인지를 시도를 해서 또 할 수 있겠고, 또 스토막 안에 에어가 많이 차서 판크레아스라든지 스토막 자체에 관찰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음수법으로 물을 400에서 500cc 정도 물을 환자분한테 드시게 하고 우리가 초음파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두 가지는 요거는 제 생각을 좀 적어 놨습니다. 위에 거는 우리 김대현 원장님 슬라이드를 차용을 좀 했는데, 요건 제 경험으로 특히 배가 아픈 아기들이 왔을 때 이 아기들은 컨스티페이션 때문에도 굉장히 자지러지게 아플 수 있고 복통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초음파를 딱 대보면 대부분 가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애들이 배가 얇기 때문에 잘 보일 것 같은데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제일 먼저 렉툼을 쫓아 내려가서 거기에 보형의 대변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관장을 합니다. 이거는 요 방법은 어른들한테 쓰고,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이 상부 소화관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스가 찬 하부 장관을 보기 위해서 이네마를 시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잡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열이 많이 나고 통증이 너무 심하고 혈압이 안 좋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초음파를 봐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지체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또 이 환자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사실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앞배 같은 경우에도 성인인 경우에는 한 2, 3일 묵어도 안 터지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상태가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다 싶으면 초음파를 뭐 이틀씩 3일씩 인터벌로 팔로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오후에 내가 지금 봐서 당신 바울가스가 많이 차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이제 등장하신 우리 모델들처럼 당신 집에 가서 좀 적게 잡숫고 내일 아침은 잡숫지 말고 와서 우리 초음파 한번 보자. 그래도 내 모르겠으면은 어떻게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잘 안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화관 초음파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스토막의 원레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봉 원장님께서 처음에 초음파 기초 강의를 하실 때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초음파의 기본 특성은 경계면에서 반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원레이어가 5개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하이퍼에코익하게 희게 빛나는 거는 일단 기본 2개는 우리가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계면이 결국 뮤코자와 시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에코익한 레이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까만 거는 근육입니다. 근육층이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근육층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희게 빛나는 것은 서브뮤코자입니다. 서브뮤코자에는 베슬이나 림페틱스나 패티슈라든지 이런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희게 빛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관에서 스토막에서 대표적으로 이 5층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병을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관 초음파를 보는 거하고 이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히 뭔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덤비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이따가 설명을 또 올리겠지만 하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뮤코자와 요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자체가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뮤코자와 서브 뮤코자가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층 정도를 보통 초음파 기계 가지고는 3층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요 스토막에서 어떻게 초음파를 어떻게 응용을 해서 보느냐, 요 먼저 음수법 앞에서 말씀드린 음수법 잠깐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물을 안 드신 상태에서는 스토막 안에 에어도 있고 이게 컨트랙션이 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물을 드시게 하고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요 원레이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원레이어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뒤쪽에 판크레아스도 훨씬 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토막에서 대표적인 그 케이스를 3개 올려는 김대훈 원장님 증례인데 요게 노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비나인 디지즈. 요 비나인의 특징은 원레이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월 스트래티피케이션이 구분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살아있고 또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이데마가 생기는 층이 주로 서브뮤코자입니다. 그럼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을 때 세 번째 층이 서브뮤코자고 서브뮤코자가 하이퍼에코믹하게 희게 보인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시커멓습니다. 많이 에코제네시티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이데마 때문에 수분이 많이 물 성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 같습니다만 월 전체 층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굉장히 어드밴스드 캔서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짐작을 하고 또 어떤 진단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우측 소화관 관찰하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콜론에서는 특징이 이따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니아 콜리도 있지만 잘록잘록한 우리 하우스트라 콜리가 있습니다. 요게 있으면 요게 콜론이겠구나. 위치 때문에도 콜론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어디 아랫배 가운데쯤에서 뭔가를 만났는데 콜론인지 스몰 바울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하우스트라 콜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 우측 복부에서 소화관 초음파는 어센딩 콜론을 찾고 그걸 경계로 해서 시쿰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터미널 일륨을 찾고 아펜딕스를 찾고 요 순서가 되겠고, 요게 소아스 머슬입니다. P라고 해놓은 게 소아스 머슬인데 요게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역시 IC 밸브도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롱 엑시스, 여기 앞에 숏 엑시스, 노멀 앞에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 월이 바울월은 스토막 월은 5층으로 보이지만 바울월은 3층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게 서브뮤코자가 죄송합니다.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MM이 얇아서 층이 서브뮤코자하고 뮤코자가 딱 붙어 보이는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왼쪽에서 디센딩 콜론을 보면 숏엑시스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요거는 메젠테리가 되겠습니다. 에피플로이드 죄송합니다. 아펜딕스가 되겠습니다. 콜론에. 그리고 숏엑시스로 내려가서 렉툼까지 관찰하고 블레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본적인 말씀 다 드렸고, 제가 생각해서 제 경험에서 3가지 질환에서는 우리가 초음파를 꼭 응용을 좀 잘 하고 3가지에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느끼는 걸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화라고 하면 무조건 겁을 내는데 제가 초음파 본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인터셉션 찾는 거였습니다.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그 조만한 배에서 가스가 차든 말든 한 바퀴 휙 돌려보면은 거의 99.9%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스님들께서 소화라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처음 우리가 덤빌 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 장중첩의 소화의 장폐색의 리딩 코즈고,
6개월에서 24개월에 호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통은 터미널 리업에서 시작해서 시쿵과 어센딩 콜론으로 끼어들어갑니다. 그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바이럴 인펙션이 있고 그것 때문에 페이어스 패치가 하이퍼트로피 되면서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급작스럽게 울고 보채다가 멀쩡해지고 또 울고 이런 에피소드를 반복하고 심해지면 바미팅하고 또 이게 심해지면 블러드 스플라이가 안 좋아지면서 뮤코자가 탈락이 되면서 블러드 뮤코이드 수술을 보이게 되는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아인 경우 외에 성인에서 인투스셉션이 일어나게 되면 요거는 말리그넌시라든지 뭐 다른 원인을 반드시 룰아웃 해야 되고 제가 2004년부터 저는 성인 인투를 딱 한 번 봤는데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분은 아펜디사이티스로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캔서나 이런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케이스입니다. 5세 남자 하라고 보면 아주 저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걸 또 타겟 사인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바울 안에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요 장축 모습을 보면 이렇게 터미널리움이 끼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요거는 굉장히 진단이 쉽습니다. 우측 상복부에서 흔히 발견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투를 진단했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뭘 해봐야 되는가 하면 서큘레이션이 살아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서큘레이션이 죽었는 애를 여기에 죽었는 창자를 가지고 우리가 뉴모 리덕션 한다고 쏴 제껴버리면 바로 빰벨이 되니까 이게 지난번에 MBC에서 특종으로 나와가 경북대학병원에서 쫓겨나가지고 구미 갔는데 거기서 뉴모 리덕션을 하다가 익스파이어 했다 하는 애가 아마 그런 일이 안 있었겠나 저는 짐작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준비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아펜디사이티스인데 처음에 우리가 앞배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노멀 앞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센딩 콜론을 찾아서 어센딩 콜론에서 시쿰을 찾아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배 베이스를 찾고 거기에서 앞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 요 말은 쉬운데 요 그림을 보면 1905년에 나왔는 저희 외과 교과서에 실린 그림인데 1905년에 벌써 이렇게 복잡 다양하게 앞배 위치가 다양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지 않으면 노멀 앞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뭐 제가 좀 이따 핸즈온 하면서 요렇게 하세요 하고 설명을 올리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환자는 밀리고 바쁘면 처음에 제일 먼저 손 가는 데가 맥시멀 텐든 포인트 있는데 손이 갑니다. 손이 가서 거기서 앞배를 찾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앞배가 부어 있는 걸 찾았다. 타겟 사인을 찾았으면 거꾸로 가서 이제 시쿰과 콜론을 확인을 하는 좀 저는 거꾸로 된 방법을 임상에서 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앞배가 노멀 앞배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아니다. 그럼 노멀 앞배도 안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이 방법대로 차분하게 따라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 앞배는 반드시 테니아 콜리 끝에 컨플루언스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배 베이스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할 때도 그렇고 이 초음파로 앞배를 찾을 때도 그렇고 요 원리를 잘 응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 제가 찾았던 노멀 앞배라고 찾아놨는 사진인데 좀 보잘것없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뭔가 하면 제가 그 CT를 찍어서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받아가지고 찾아오신 분인데 리트로시칼 앞에 제가 하도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이분은 제가 꼭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초음파를 열심히 봤는데 도저히 안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레프트 데쿠비투스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젊은 남자분이고 건장한 남자였는데 뭐 앞배를 찾아냈다고 자랑한다고 사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노멀 앞배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병든 앞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앞배는 무엇이냐 그런 상황 컨디션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제 정리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있기가 어려운 게 2015년 9월달이 제가 김일봉 초음파 교실에서 한참 지도를 받으면서 또 숙제를 받아가 그날 제가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 비가 짱대같이 퍼붓는데 여기 와야 되는데 밤늦게 아기가 동변동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6시 한 반쯤 왔는데 처음에는 투덜투덜거리다가 아기 초음파를 탁 보고는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아기 엄마 달래면서 제가 빨리 가서 발표하고 올 테니까 오늘 발표하는 날이라서 발표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요 친구가
6시 15분쯤 와가지고 9시쯤 수술을 들어갔었습니다. 이 친구한테서 그 앞에 진단에 굉장히 모든 그 크라이테리아가 다 보이는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배로 진단을 하려면 타겟 사인이 보여야 됩니다. 타겟 사인의 개념은 내부는 하이포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외부는 희게 빛나는, 그래서 관형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겨서 늘어나면 터미널 일리움이 줄어든 건지 이게 앞배가 늘어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일리움과 앞배의 차이는 블라인드 엔드냐 쭉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프루브 텐디니스가 있느냐 없느냐. 프루브 텐디니스가 없는데 앞배가 커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 말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또 노멀 앞배도 커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루브 텐디니스가 우리가 또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는 6mm, 성인에서는 7mm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은데 이 사이즈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도 커져 있는 앞배가 있고 작지만 또 아펜디사이티스가 와 있는 앞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루브 텐디니스라든지 앞으로 말씀드릴 주변의 염증 소견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피칼리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피칼리스가 이제 얘가 시체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아펜딕스 월이 두꺼워서 있겠죠. 그리고 주변으로 이 패드 인필트레이션, 복막이 좀 두꺼워진 소견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스탈시스가 없어야 이게 앞배구나, 그리고 커져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앞배는 터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초음파로 봤을 때 언제 앞배 퍼포레이션을 의심해야 되느냐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위에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 경우입니다. 명확하게 앱세스 캐비티가 크다랗게 있으면 이거는 터졌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정형의 앱세스를 완전히 앱세스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정형의 이런 플루이드가 있을 때 터졌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겠고, 그리고 이런 플루이드 컬렉션이 없더라도 주변으로 지나치게 이 팻이 두꺼워져가 감싸고 있는 경우 플래그몬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완전히 썩어서 터져서 시로프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잘 내려와가 덮어주니까 앱세스가 다른 데로 도망간다든지 세력을 확장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그 미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 이 환자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병원에서 CT 찍어가지고 오셔서 제가 열심히 한번 트레이스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일천하기 때문에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보니까 우리가 앞에 베이스는 관찰이 되는데 팁하고 베이스가 어디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데서 팁이 이렇게 보였었고 이 베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장면이 어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희 수술 스틸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식품만 이렇게 대단히 보이는데 그 상태에서 당겨 올리면서 캐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캐내가지고 요게 다이섹션이 끝나서 이제 여기만 딱 자르면 아펜덱토미 수술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로시칼 아펜딕스가 이런 개념이다, 아펜디사이티스가 이런 거다 하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는 62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 오줌 소태라고 산부인과에서 한 일주일 약 잘 열심히 잡쌌는데 계속 아프고 계속 오줌 소태가 낫지를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시쿰에서 시작해서 앞에 베이스가 보이는데 이쪽이 펠비스 쪽입니다. 근데 툭 떨어지면서 없어져 버리고 그 뒤로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가스찬 바울이 앞으로 가려버리고 해서. 그리고 펠비스는 솔직히 가스찬 바울들이 앞에 가려버리면 웬만큼 눌러도 깊기 때문에 컴프레션도 잘 안 되고 포지션 체인지해도 거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감적으로 요 주변에 플루이드도 좀 고여가 있고 환자분이 거기에 텐더니스도 제일 심하니까 이거 앞배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는 CT의 힘을 빌렸습니다. 보니까 베이스가 여기 있고 앱세스 캐비티가
펠비스 깊은 자리에 앱세스 캐비티가 있었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다 썩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펠빅 아펜디사이티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64세 남자 환자로 하루 동안에 라이트 어퍼 카드런트 페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시스타이티스인가 싶어서 컴백스 프루브를 가지고 GB를 찾았는데 노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지 하면서 쭉 내려오는데 이 라이트 키드니 앞에 타겟 사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리니어 프루브로 바꿔가지고 앞에 거 확인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어퍼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다른 선배님이 다른 선생님이 발표하시는 케이스 받는 기억에는 앞배가 너무 길어서 TV 왼쪽 배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 아픈 환자를 생각할 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배는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경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배에 대해서 자꾸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또 제 생업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앞배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10만 케이스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미국 책에서 저희들 슈발츠 한번 선생님 슈발츠 맞죠? 슈발츠에는 전 인구의 7%가 평생 한번 앞배가 걸린다고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소아 충수염의 특징, 오늘 소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소아과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 소아 앞배는 제가 좀 아는데 소아는 이 특성상 이뮤 리스판스가 굉장히 강하고 바울월이 발달이 미숙해가 얇기 때문에 프로그레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역시 오멘툼 역시 발육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에서는 앞배가 터지면 오멘툼이 내려와서 시로프를 해가지고 로컬라이즈드 앱세스를 만들든지 플래그몬 포메이션을 하는데 비해가 소아 오멘툼은 아주 하나하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빤빼릭 하시는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라이티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제 케이스인데 이 배가 아픈 지 하루밖에 안 됐는 애입니다. 야도 역시 펠비스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봐서는 하루 됐고 요 정도 같으면 터지지는 않겠다 싶어서 수술을 들어갔었는데 이게 유테루스고 터미널리움이고 여기 펠빅 캐비티 안에 프리퍼스가 보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앞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상해가지고 퍼포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 앞배는 생각보다 심하다. 그리고 또 소아 앞배에서 또 우리가 초음파도 운전도 그렇고 초음파도 그렇고 좀 익숙해지면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한번 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림프노드가 커져 있고 고자리 텐들리스 너무 저명하고 이게 가스가 많이 차서 노말 앞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관장을 해보고 나니까 또 애가 또 좀 괜찮대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보입시다 이랬는데 애기 아빠가 그 다음에 박병원 가셨습니다. 그리고 터졌다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좀 우질함을 많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젠트릭 림프노드가 커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메젠트릭 림프 아데나이티스가 다는 아니다. 앞배에서도 또 엔테라이티스에서도 얼마든지 메젠트릭 림프노드는 커질 수 있다 하는 거 소아에서는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앞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푼두스, 유테라인 푼두스가 임신 주수에 따라서 umbilikus 레벨에 20주가 되면 umbilikus 레벨에 평균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거 맞춰가지고 앞에도 위로 밀려 올라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앞배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여 아프면은 이거는 앞배 자리가 아닌데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푼두스, 유테루스 크기에 따라서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임산부에서는 우리가 진단이 불리한 게 저희들 보는 책에는 피지올로직 류코사이토시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WBC 카운트를 앞배인지 아닌지 진단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라고 하는 아주 별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필요 없고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앞배는 좀 커져 있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다 한다. 이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일반적으로 보통 3주 이상. 그래서 요 케이스를 보면 31세 여자분인데 내과 선생님이 보셨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정초부터 와가지고 계속 배가 아프다 하는데 한 달 가까이 돼도
이 검사 CT, 초음파 다 콜로노 해도 다 노말이었습니다. 단 앞에가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충분히 동의를 구하고 수술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그로스 소견을 봐가 이거는 완전히 노말 앞입니다. 노말 앞인데 영리과에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환자 증상도 소실된 겁니다.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의 임상적인 제가 생각하는 임상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소아에서 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가 있다가 청소년기에 대해 가지고 터진 애들을 제가 몇 명 수술을 해봤습니다. 이 그런 애들 뒤에 그 전의 상황을 들어보면 애가 자꾸 배가 아프다 그러고 학교 안 간다 그러고 뭐 자꾸 병원 간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집중을 못 했다는 겁니다.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게 꾀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터지고 보니까 꾀병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를 알았는 환자의 그 앞배 월에는 정상적인 머슬 레이어가 파이브로시스 되면서 스카티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랑말랑한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잘 늘어나지만 딱딱한 데다가 압력을 주면 더 빨리 터지겠죠. 그래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없었던 분들보다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있었던 분들이 일단 앞배가 생기게 되면 천공이 굉장히 빠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환자의 라이프 퀄리티라든지 향후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수술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도 임상과에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 가는 게 뭐 별난 건가 이래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런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환자한테 설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지막으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진단 기준은 일단은 아웃포칭 되는 다이버티큘럼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염증 초기에는 하이퍼에코익 할 수도 있고 진행이 돼가 앱세스가 갖춰지면은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콜론월이 다이버티큘럼이 의심되는 요게 다이버티큘럼이면 그 주변으로 콜론월이 3mm 이상 두꺼워진 소견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이버티큘럼 안에는 피칼리스가 일반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서라운딩 페이지 복막이 염증 소견으로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찾아봤던 자료에 나오는 얘기고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추가를 했는데 일단 앞배도 어떻게 보면은 타겟 사인이고 다이버티큘럼도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타겟 사인입니다. 그러면 아펜디사이티스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를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많이 놀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앞배는 일반적으로 길고 다이버티큘럼은 짧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싱이 쭉 되면 앞배고 트레이싱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탁 끝나면 다이버티큘럼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라고 최종적으로 진단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노멀 아펜디스를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동영상입니다. 저기 시쿵을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볼록하게 있고 안에 내부에 피칼리스 관찰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우월이 좀 두꺼워진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 터미널 엘리움이고 여기 노멀 아펜딕스가 pelvis 쪽으로 내려가는 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요거 캡처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멀 앞에 확인하고 우리가 설명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